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교재 401페이지 정비사업의 시행자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자도 사업별 차이에 유의하셔야 돼요. 사업의 시행자가 일단 정비사업은 기본이 이 조합이 사업을 하는 거죠. 근데 기본은 조합인데 조합이 할 수 없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주거환경 사업을 보면 저소득 주민들이니까 이 저소득 주민들이 모여서 조합 구성하는 게 좀 어렵죠. 그래서 일단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 없다. 이걸 먼저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 주거환경 관리 사업. 여기는 사업 내용이 시설만 확충하는 사업이에요. 건물은 놔두고 시설만. 근데 조합을 구성해서 도로만 설치하고 공원만 만든다?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조합이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대신할 사람은 조합이 아니니까 이렇게 시장건수가거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해야 되죠. 이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환경 정비사업 하나고, 그다음에 지정개발자가 사업하는 거는 이제 천재지변으로 긴급하다 이런 경우에 이제 시행자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거 빼고 나면 이제 조합이 아니면 시장군수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관리 사업도 시장군수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주택공사 등을 지정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사업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 기준이 약간 좀 복잡하죠. 토지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3분의 2, 세입자 세대에서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사업을 합니다.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도로 놔주고 뭐 상수도 하수도 고쳐주겠다는 거니까 여기 동의받을 이유가 없죠. 다만 이제 시장군수가 직접 하면 동의 안 받고 주택공사 등을 지정하려고 할 때는 이제 과반수 동의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합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 사업을 하는 거고, 나머지 사업은 다 조합이 하는 거죠. 재개발 사업도 조합이, 재건축 사업도 조합이, 그리고 도시환경 정비 사업도 조합이 하는데,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게 아니라 그랬죠. 밀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이유가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해서 사업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조합을 구성 안 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조합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하게 됩니다. 토지 등 소유자가 할 수 있는 사업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 하나만 해당되니까 그거를 글자로 또 기억을 해둬야 돼요. 이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사업이다. 요 표현이 나올 때마다 토자에서 점 하나 지우면 도가 되죠.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사업은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다라고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저희와 같이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조합을 구성해서 할 수도 있고 조합 구성 없이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이 사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사업 시행자에 관한 기본 내용이에요. 이게 이제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또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조합이 하되 조합이 사업 능력이 없으니까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 기타 건설업자 등록 사업자 이런 자들과 공동으로 사업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기타 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처음부터 시장군수가 하는 사업도 경우도 있고, 거기에 사업의 대행에 관한 내용, 또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업할 때 일단 진단부터 하도록 돼 있죠. 안전 진단에 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이 나중에 추가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내용 이전에 사업 시행자에 관한 기본 내용, 이거부터 확실히 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는 401페이지에 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보시고, 다음 넘어가서 402페이지에 2절에 보면 정비사업 조합이 나오죠. 조합에 관한 건 시험에 계속 나오니까 조합에 관한 거는 확실하게 또 정리가 돼야 됩니다. 먼저 네모 1번에 보면 조합 설립 의무가 있죠. 이게 도시개발조합과 차이인데, 도시개발조합은 설립 의무가 없어요. 수많은 시행자 중에 하나가 조합이죠. 그런데 정비사업은 기본적으로 조합이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정비사업하려면 기본적으로 조합을 설립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토지 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가 아니라 설립해야 한다. 의무죠. 그래서 일단 조합부터 구성하고 사업을 하는 겁니다. 다만 예외가 있죠.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 그렇지 않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이 할 수도 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하게 되면 조합 구성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이건 예외가 되는 겁니다. 다음 그 밑에 네모 2번에 보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죠. 줄여서 추진위원회, 이걸 먼저 구성하게 되는데, 가로 1번에 보면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구역 지정 고시 후에
일단 추진위원회는 구역을 지정하고 나야 구성할 필요가 있죠. 사업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추진위원회 만들 필요가 없으니까 일단 구역부터 지정하고 나서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상 위원, 5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추진위원회 5글자죠. 그러니까 위원 수도 5명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 운영 규정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그러니까 5가 반환해요. 그러니까 동의도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겁니다. 이와 같이 과반수 동의를 받아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시장군수 승인받는다. 인가 승인 검사가 정비법은 다 시장군수를 했으니까 당연히 시장군수 승인을 받게 되죠. 그다음에 이 추진위원회가 하는 일은 조합 설립에 관한 일을 하는 겁니다. 뭐 써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이게 이제 계획 만들고 또 동의도 받고 하려면 조합이 그 추진위원회 위원들이 뭐 그런 거 잘 모르니까 그걸 대행해 줄 사람이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예요. 이걸 선정하고, 그다음에 설계자를 선정하죠. 여기서 기본 설계를 뽑아야 그거 가지고 뭐 계략적인 계획서라도 꾸미죠. 그래서 설계자를 선정하고, 그다음에 계략적인 정비사업 시행 계획서를 만들어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준비 업무, 뭐 동의 받고 뭐 창립 총회도 하고 정관 초안도 만들고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그 자세한 내용은 지금 모르더라도 조합 설립에 관한 일을 하는 게 추진위원회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해두시면 되고요. 다음 추진위원회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네모 3번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 것이죠. 그럼 조합 설립 인가는 뭐 시장군수한테 받는 건 당연히 이제 아실 거고, 설립 인가 받기 위해서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로 1번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에서 동의 기준이 나오고, 가로 2번에 재건축 사업에 관한 동의 기준이 나오죠. 조합을 설립하려면 이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 동의에 관한 게 시험 문제에 굉장히 빈번하게 나와요. 근데 이 동의 기준이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주광익이 쓴 사업은 조합 자체가 없으니까 뭐 동의, 여기서 조합 설립에 관한 동의 필요 없고, 주광익이 쓴 사업도 조합이 안 하니까 이거 빼고, 나머지 사업에서 조합 설립에 대한 동의 기준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일단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는 동의 기준이 4분의 3, 2분의 1 동의를 받습니다.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에서 동의에 관한 차이를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도시개발법에서는 항상 땅이 중요합니다.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를 조성해서 그걸 공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모든 기준이 항상 토지 기준이에요. 그래서 조합원도 토지 소유자, 환지계획을 정할 때도 필지별 환지 명세를 정하죠. 그리고 동의를 받을 때도 항상 땅 면적이 크죠. 근데 정비사업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정비사업은 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토지보다는 사람이 중요하죠. 왜 그러냐면, 자, 권리라는 게 있고, 권리에는 권리의 주체, 권리의 객체가 있죠. 권리의 주체는 사람이고 권리의 객체는 물건이죠. 그다음에 이 물건에는 동산과 부동산이 있고, 부동산은 토지와 건축물이 대표적인 거죠. 도시개발 사업은 토지를 대상하는 사업이에요. 종전에 있던 토지가 사업 끝나고 나서 이런 토지로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 그 토지 조성하면서 산을 밀어냈어도 토지는 그대로 있죠. 그러니까 나중에 토지 자체를 바꾸면 됩니다. 그럼 이 토지가 그대로 있으니까 토지에 대한 어떤 권리가 있었는지, 그 소유자가 누군지 이런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땅만 보고 사업하면 되는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노후된 건물을 철거해서 아파트를 새로 바꿔주겠다. 이게 정비사업이에요. 정비사업 시행하는 과정에서 건축물이 철거돼서 없어지겠죠. 그러면 새로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는 일단 이 건물이 없어지고 권리 객체가 되는 물건이 없으니까 권리 자체가 없는 거죠. 남는 건 사람밖에 없기 때문에 정비사업에서는 항상 이 사람을 기준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정할 때도 분양 대상자가 누구고, 분양 대상자가 가지고 있던 종전 토지가 어떤 거고, 분양 대상자가 받게 될 대지 건축물이 어떤 거다. 항상 사람을 기준으로 정하게 되죠. 동의받을 때도 사람이 중요해요. 정비법에서는 동의 기준이 2개가 나오면 큰 쪽이 항상 사람이다. 이걸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작은 쪽이 면적이고, 그러면 숫자만 기억해도 큰 쪽이 사람 총수, 작은 쪽이 면적, 이렇게 쉽게 정리가 되죠. 그리고 항상 여기는 와가 된다 그랬죠.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는 게 아니라 2가지 기준이 다 충족되도록 동의받는 거니까 이 요건이 다 맞아야 되는 겁니다. 면적 기준으로 2분의 1 넘으면서 사람 총수를 기준으로 4분의 3이 넘는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도시환경 정비사업도 4분의 3, 2분의 1 동의 기준이 똑같아요.
그리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소규모라는 걸 좀 이해하시면 동의기준이 높아지겠다라는 걸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동의기준이 높아지고 사람이 많을수록 동의기준이 점점 낮아지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한 명이면 100% 동의받아야 되고 2명, 3명 이렇게 사람이 적을 때는 다 100%로 동의받아야 되죠. 근데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100% 동의받기 어려우니까 동의기준이 점점 낮아져서 뭐 5분의 4도 되고 3분의 2도 되고 뭐 4분의 3도 되고 하는 거죠. 근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규모라는 걸 생각하면 동의기준이 높아지겠다. 이걸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동의가 4분의 3, 2분의 1 동인데 사람이 그 소규모라서 이 동의기준이 높아진다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4분의 3이 4가 커지면 5가 되고 3이 커지면 4가 되죠. 그래서 5분의 4인데 5분의 4를 분모를 10으로 두니까 10분의 8이 된 겁니다. 10분의 8. 2분의 1이 커지면 2가 커져서 3이 되고 1이 커져서 2가 되니까 3분의 2. 그래서 10분의 8, 3분의 2동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은 4분의 3. 재개발과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죄송합니다. 재개발 사업과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4분의 3, 2분의 1인데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이 동의 기준이 높아져서 10분의 8 그리고 3분의 2 동의가 된 거죠. 자, 반면에 재건축 사업은 동의 기준이 매우 복잡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주택 단지를 보통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되죠. 주택 단지 안에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데 뭐 가끔 주택 단지가 아닌 부분에서 사업이 될 때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주택 단지가 아닌 형태로 기반인설 양호하면 그 단독주택 재건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단지 밖에서도 하고 단지 안에서도 하는데 단지 밖에서는 토지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면적 기준으로 3분의 2 이 요건을 맞추면 돼요. 근데 주택 단지 안에서는 단지 안에 동이 있죠. 각 동별로 동의 요건이 맞아야 되고 단지 전체로 요건이 또 맞아야 됩니다. 동별로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면적 2분의 1. 그러면서 단지 전체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면적의 4분의 3. 이 요건이 다 맞아야 동의가 되는데 이 동의가 정말 어려운 동의죠. 그러니까 그 단지 안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아파트 단지에 101동도 있고 102동도 있고 103동, 104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동이 있는데 이 동의 기준이 이 동별 요건이 일단 맞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01동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가 동의를 해줘야 되고 면적 기준으로 2분의 1이 동의를 해야 됩니다. 102동도 동일하게 3분의 2, 2분의 1. 이 요건이 동별로 다 맞아야 된다는 거고 그러면서 단지 전체로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이 면적 4분의 3이 동일해야만 이게 조업 설립이 되는 겁니다. 다른 동은 다 만장일치로 100%가 다 동일했는데 한 동이라도 이 요건이 안 맞으면 조업 설립이 안 되는 것이죠. 실제 그래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특히 서울 같은 경우 많은데 여기 한강이 있어요. 한강 옆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중에 한 동이 반대래요. 그래서 반대하는 동이 요 한강 옆에 있는 이 동이 지금 한강이 보인다는 이유로 남들보다 약간 비싸게 샀는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기존 아파트가 싹 철거되고 그다음 아파트가 이제 새로 지어지고 새로 분양받으면서 종전 위치 고려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분을 정해놓고 이제 추천을 받아서 새로 지은 아파트 여기 새로 지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서 여기 소유자가 어느 위치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 사람들이 반대를 하죠.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만장일치 참석했는데 요 동만 반대를 해요. 요 동이 반대하면서 그 동의요건 충족이 안 되니까 조합 설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동 때문에 사업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 새로 도입된 규정이 이렇게 분할 청구에 관한 규정이에요. 분할 청구라는 거는 단지 안에 일부 토지를 분할할 것을 법원에다 청구하는 겁니다. 법원에 청구가 되면 요 동 빼고 나머지 동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이 된다는 거죠. 그럼 요 동은 이제 사업을 별개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 이제 그 용어 중에 분할 청구가 되게 되면 분할되어 나갈 토지도 하나의 주택단지고 분할된 토지도 하나의 주택단지가 돼요. 그러니까 사업을 단지별로 하니까 이 단지와 이 단지가 별개니까 사업을 따로 하겠다는 거죠. 그럼 요 동은 이제 알아서 하는 거죠. 사업하기 힘들겠죠. 이쪽 동은 이제 대규모로 사업이 되고 소규모로 하니까 소규모인 경우에는 사업이 좀 아무래도 어렵죠.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분할 청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바로 요 동의 요건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약간 복잡하지만 동의 기준 좀 정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403페이지로 가서 그 4번의 조업의 법인격
이거는 이제 도시개발조합과 내용이 같습니다. 도시개발조합도 법인이었죠. 정비사업조합도 법인이고. 그다음에 법인이다 보니까 등기를 해야 되죠. 등기는 동일하게 30일 안에 등기하는 것이고 조합이 성립되는 시기는 그 등기까지 끝나야 조합이 성립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조합 설립 인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등기를 해야 되고 등기함으로써 성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모 5번에 조합원의 자격.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소유자였죠.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토지 등 소유자 개념이 사업별로 아까 차이가 있었죠. 토지 등 소유자가 재건축을 뺀 나머지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는 첫 번째 토지 소유자, 두 번째 건축물 소유자, 세 번째 지상권자가 있었죠. 그럼 각각의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가 각각 조합원이 된다. 이런 의미예요. 근데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다음에 구역 밖에서는 주택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토지 등 소유자니까 재건축에서는 지상권자가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재건축에서는 건축물만 소유한 사람 또는 토지만 소유한 사람은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고 조합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다 조합원이 아니니까 팔고 나가야 됩니다. 매도 청구 대상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는 그 네모 5번의 그 내용을 보면 조합원은 토지 등 소유자로 하되, 근데 가로 안에 보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재건축 사업에 동의한 자에 한한다. 여기 하나 더 추가를 해야 돼요. 재건축 사업뿐만 아니라 가로 주택 정비 사업 그걸 추가해서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과 가로 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동의한 자만 조합원이 됩니다. 동의를 안 하면 조합원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의 안 한 자는 매도 청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도 청구는 이 두 가지 사업과 관련되는 규정들이죠. 재건축과 가로 주택 정비 사업. 그다음에 정비사업조합도 임원이 있을 거고 대의원회가 있을 거고, 근데 이런 내용들은 다 도시개발조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일단 입문서에는 빼놨어요. 나중에 이제 기본서 가지고 그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을 비교해가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그래서 조합과 관련된 기본 의미들만 좀 체크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시행자가 정해졌습니다. 그럼 시행자가 다음으로 할 일은 사업에 관한 구체적 계획을 만들고 관리 처분기를 정해서 계획대로 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죠. 먼저 사업 시행 계획인데 사업 시행 계획에서는 뭐 정리할 사항이 별로 없어요. 그 도시개발 사업에서도 실시 계획, 공사와 관련된 계획이다. 계획을 누가 만들고 누구한테 인가받나 뭐 이런 정도만 정리하면 되듯이 정비사업도 사업 시행 인가에서는 기본적인 의미만 일단 체크하시면 됩니다. 시험에서는 사업 시행 계획의 내용을 묻는 문제도 나온 바가 있었는데 난이도가 매우 높은 거니까 기본적인 의미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교재를 잠깐 보면 네모 1번의 사업 시행인가,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 사업 시행 계획서에 정관 기타 서류를 첨부해서 시장군수한테 제출해서 인가받는다. 인가권자가 시장군수라는 건 이제 뻔하죠. 그 다음에 넘어가면 시행자는 정비 계획에 따라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기본서에는 이 사업 시행 인가와 관련된 특례 규정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사업비를 내쳐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근데 그건 사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 차이에 유의하시면 돼요. 그 건축위원회 심의는 위원회 이름이 건축위원회니까 사업 명칭 중에 건축이 들어가 있는 사업은 재건축만 있죠. 재건축 사업에서 구역 밖에서 사업할 때는 건축위원회 심의 거치는 규정이 있고, 그다음에 사업비 예치에 관한 규정은 도시환경 정비사업에만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사업 규모가 가장 커요. 왜냐하면 상업 공업 지역에 사는 사업이고 사업 규모는 크고, 그다음에 사업 시행자가 지정 개발자 이런 자면 이제 사업 능력이 검증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별을 좀 예치해봐라 뭐 이런 규정을 두고 있죠. 그래서 그런 사업별 차이를 나중에 정리하면 되고요. 그다음에 404페이지 네모 4번에 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이제 사업 시행 계획을 정했으니까 계획대로 공사를 해야 되죠. 근데 교재는 이 사업 시행과 관련된 조치가 먼저 나왔습니다만 실제 사업의 순서는 사업 시행 인가받고 관리 처분기까지 정해야 이 공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교재 이게 먼저 나온 거는 이 사업 시행에 관한 조치라는 게 사업 시행 계획대로 공사를 하면서 관련되는 이제 조치들이니까 교재 순서는 이 내용이 먼저 나온 겁니다. 여기 이제 사업 시행자가 가지는 여러 가지 권한, 또 시행자가 해야 될 뭐 그 의무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도 사업별 차이에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먼저 네모 1번에 보면 임시 수용시설 설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정비사업이니까 이런 게 있는 거죠. 정비사업은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거기다가 아파트 새로 져야 되는데
아파트 새로 짓기 전까지는 종전건축물이 철거돼서 집이 없어지죠. 한 2, 3년은 딴 데 가서 살아야 되니까 살 수 있게끔 뭔가 조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 규정을 둔 겁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요.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택 재개발 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세입자에 대해서 정비구역 내배에 소재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할선 등 임시 수용에 상한원 조치를 해야 된다. 뭐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집이 철거되니까 임시로 살 수 있게끔 해줘라. 뭐 이런 조치인데 하나 이해될 거는 관련되는 사업이 두 가지만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재개발 사업.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이 규정을 두고 있는데 나머지 사업은 이 두 가지 사업만 임시 수용해라는 조치가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그럼 재건축 사업은 여기는 사업성이 워낙 뭐 좋은 사업이니까 법에다가 임시 수용해라는 조치를 하라 뭐 이런 의무 규정을 둘 이유가 없죠. 이건 알아서 하는 거죠. 여기는. 그다음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공업에서 한다는 거는 이사 갈 사람이 없다는 거죠. 물론 그 주택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만 뭐 꼭 포함되는 게 아니니까 여기는 의무 규정을 굳이 둘 이유가 없는 거고 대신 도시환경 정비 사업은 상업지역이니까 임시 상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좀 이따 보고 그다음에 주거환경 관리 사업은 시설만 하는 사업이에요. 단독 다수되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 갈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도 필요가 없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보면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사업을 한다는 거는 사업성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반시설 설치 안 하니까 비용이 그만큼 낮은 거고 그러니까 사업성이 양호하니까 여기서도 법으로 따로 의무 규정을 둘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 나머지 사업은 필요가 없고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만 임시 수용 조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사업에 관한 규정이냐라는 거를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그 네모 1번 내용 중에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요. 도시환경 정비 사업의 시행자는 사업 시행으로 이주하는 상가 세입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 상가를 설치할 수 있다. 이 임시 상가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과 관련된 규정이다. 이런 걸 구별해 둬야 되죠. 일단 네모 2번에 토지 등의 수용 사용, 정비 사업의 시행자가 수용할 수 있는데 이 수용에 관한 내용은 그 기본서 가지고 다 비교해서 한꺼번에 정리할 것이니까 그때 가서 정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밑에 네모 3번의 매도 청구인데 이 매도 청구는 앞에 내용과 관련돼 있어요. 앞에 그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가 토지 등 소유자인데 재건축 사업과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경우에는 동의 한 자만 조합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동의 안 한 사람은 조합원이 아니니까 나가야 되죠. 그래서 팔고 나가라라는 게 매도 청구입니다. 그래서 내용 보면 시행자는 재건축 사업 또는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다음에 해당하는 자의 토지 건축물에 대해서 매도 청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업만 관련되죠. 재건축 사업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 두 가지만 해당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매도 청구 대상을 보면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한 사람 그리고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인데 가로 내용 보시면 재건축 사업만 해당된다. 즉 재건축 사업에서는 그 토지 등 소유자가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가 되어야 되죠. 건축물만 소유하거나 토지만 소유한 자는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고 토지 등 소유자가 아니면 조합원이 안 되니까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한 자에 관한 매도 청구는 재건축만 관련된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05페이지 네모 4번의 지상권 등의 계약 해지. 정비 사업을 하게 되면 기존 건축물이 철거돼서 없어지죠. 그러니까 그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뭐 임차권이나 기타 이 설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리죠. 그 세입자가 지금 집은 철거돼서 없어지는 판에 월세는 계속 내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번에 보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자가 가지는 전세금 보증금 그 밖에 계약상의 금전만한 청구권 시행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 자, 보통이라면 이 보증금 만한 청구는 집주인한테 해야 되죠. 그런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이 철거돼서 없어지는데 그 집주인이 그 보증금을 내줄 방법이 없죠. 보통의 경우 새로운 세입자가 보증금을 들고 오는데 정비구역 안에서는 기존 건축물이 철거돼 버리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없고 보증금을 내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법에다가 금전만한 청구권 시행자한테 행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을 둔 겁니다. 3번에 보면 시행자는 금전만한 청구권 행사에 따라서 금전을 지급했어요. 남의 돈 대신 갚아준 거니까 당연히 구상할 수 있는 거죠. 원래 토지 등 소유자한테 이를 구상할 수 있고 구상을 해야 되는데 구상에 응하지 않는다. 이러면 새로 지은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나중에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 이전 안 하겠다 그러면 구상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그
토지 등 소유자에게 규정될 대지 건축물을 그냥 압류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저당권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구상권 행사가 용이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5번에 보시면 관리처분계획 인가받은 경우에 지상권 전세권 설정 계약, 임대차 계약 기간 등에 대해서 민법 등에 의한 계약 기간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 안 한다. 적용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공사 시작해야 되는데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앞으로 2년 남았으니까 못 나가겠다 그러면 사업 못 하니까 앞으로는 더 이상 계약 기간 보호 규정이 안 되니까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려면 법에다 이 규정을 둬야 되죠.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 없지만 기타 뭐 분할 청구라든지 또 주거환경 개선 사업과 관련된 특례 규정 등등 이런 사업 시행 위한 조치와 관련해서는 사업별로 인정되는 이런 특례 규정들 그런 거를 이제 사업별로 비교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5절에 관리처분 계획 사업 시행 인가 받았고 사업 시행 위한 조치를 먼저 봤는데 그 전에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정해야 되죠. 관리처분 정하려면 먼저 분양공고 통지를 해야 되고 분양 신청을 받아야 되죠. 그리고 신청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리처분 계획을 정하게 됩니다. 이 내용은 그 날짜 몇 개 체크하시면 돼요. 먼저 그거부터 교재로 체크하면 그 네모 1번에 분양 신청, 가로 1번에 보면 분양 공고, 분양 신청을 받죠. 동그라미 1번에 시행자는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60일 안에 계략적인 부담금 내역, 분양 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 대상이 되는 대지 건축물 내역 등을 신문에 공고한다. 문장이 너무 기니까 분양과 관련된 내용의 공고 통지다. 이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분양 신청 기간은 그 통지한 날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서 분양 신청을 받죠. 그 다음에 3번에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고자 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이 기간 중에 가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는 거고 이때 신청을 안 한 사람 가로 2번에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가 나오죠. 분양 신청을 안 한 사람 그리고 철회한 사람 그리고 분양 대상에서 제외된 자 다 현금으로 청산되는데 청산 기간이 세 번째 줄에 90일로 나오죠. 90일 안에 현금으로 청산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신청을 한 사람들은 관리처분 계획에 포함되죠. 406페이지 관리처분 계획이 나오는데 일단 관리처분 계획은 구체적 기준은 나중에 보고 일단 관리처분 계획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그런 기준들을 또 같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 1번의 관리처분 계획 인가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시청 기간이 종료되면 분양 시청 현황을 기초로 다음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인가는 당연히 시장공사한테 받겠죠.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을 보시면 첫 번째 분양 설계가 들어가는데 이게 환지 계획에서 환지 설계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기준을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지 계획에 필지별 환지 명세라는 게 있었죠. 그 필지별 환지 명세라는 거는 종전에 있던 필지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구체적으로 명세를 정하라 이거죠. 그래서 이게 필지별 환지 명세라고 이제 환지 계획에 내용이 있었어요. 이 내용과 이제 같은 내용이 정비법에는 기존의 건축물이 철거가 되고 여기다 건물을 새로 져서 요거로 바꿔줘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은 땅만 보고 하니까 토지 자체를 바꾸면 되는데 정비사업은 건물이 철거돼서 새 건물을 바뀔 건데 건물 자체를 바꿀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건물을 분양받을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을 기준으로 정해야 됩니다. 여기서 분양 신청 기간 중에 와서 신청한 사람 그 분양 대상자가 누군지 분양 대상자가 종전에 소유했던 토지 건축물이었던 건지 그리고 이 분양 대상자가 앞으로 받게 될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이었던 건지를 이걸 각각 적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2번, 3번, 4번의 이 내용이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분양 대상자 주소 성명이 나오죠. 분양받을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3번에 분양 대상자별로 분양 예정인 대지 건축물의 추산액. 그러니까 앞으로 분양받을 게 뭐냐라는 건데 지금 분양받을 건축물이 현재 있는 게 아니죠. 지금은 계획만 정했어요. 아직 공사를 안 했죠. 그러니까 지금 있는 거는 종전 토지 건축물이에요. 분양받을 건 아직 건축된 게 아니고 계획만 나와 있으니까 그 분양 예정인 건축물의 명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가격이 있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추산액만 여기다가 적어 놓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건축물의 명세. 아직 공사를 안 했으니까 종전 토지 건축물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명세가 나오겠죠. 그리고 명세만 써놓으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업 시행되면 곧 건물이 철거돼서 없어지니까 그 어떤 건물이 나중에 확인이 안 되니까 가격으로 써놓는 겁니다. 사업 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 기준에 가격을 관리처분 계획에다 포함시키는 거죠. 이게 이제 관리처분 계획의 주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5번에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그에 따른 조합원의 부담규모 시기. 도시개발사업에서는 이 내용이 채비지와 같은 겁니다. 도시개발사업 뭐든지 다 토지 기준이니까 사업비도 그냥 채비지로 부담을 해버리죠. 근데 정비사업은 그걸 사람이 내야 되니까 정비사업비가 얼마나 드는데 그중에 조합원이 얼마나 부담한다. 이런 거를 관리처분계획에다 포함을 시키죠. 그다음에 6번에 분양 대상자의 종전 토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권리 명세. 이거는 이제 환지 계획에 그런 내용이 없었죠. 환지 계획에는 토지 자체를 바꿔버리니까 사업 시행 과정에서도 이 토지가 그대로 남아 있죠. 이 토지에 관한 등기부가 그대로 있고 이 등기부에 소유권의 권리가 여기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환지 계획에다 이를 따로 반영시킬 필요가 없어요. 근데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종전 건축물이 철거돼 버리니까 이 토지에 있던 각종 권리가 소멸이 돼 버리죠. 근데 그냥 소멸시켜 버리면 안 되고 이걸 관리하고 있다가 여기다 다시 설정을 해야 되니까 관리처분계획 내용 중에 소유권의 권리 명세에 관한 사항들이 같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뭐 세입자별 손실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평가액. 원래는 이제 세입자에 관해서는 정부법에 규정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용산에서 큰 참사가 있고 나서 이 세입자에 관한 내용들이 이제 포함이 됐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이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게 됩니다. 이거 정할 때 기준이 있겠죠. 근데 이 기준은 환지계획 기준을 정리하고 나면 이것도 좀 더 쉽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도시개발법에서 아직 환지계획 기준을 정확히 안 봤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자, 이렇게 해서 관리처분계획을 정하고 이제 공사를 하고, 공사가 다 끝나면 407페이지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를 하겠죠. 이 조치는 흐름을 다시 보면 공사가 다 끝나니까 검사 받아야죠. 준공 검사 받고 준공 인가하고 공사 완료 고시하고 그 뒤에 소유권 이전하고 등기 청산하는 이 순서대로 사업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정리할 내용이 많지는 않고요. 그냥 흐름만 좀 잘 잡으시면 됩니다. 목차 위주로 보죠. 407페이지 네모 1번에 준공 인가. 인가는 당연히 시장군수한테 받겠죠. 가로 1번에 그 공사가 완료되면 시장군수한테 준공 인가를 받는다. 가로 2번에 시장군수는 검사를 일단 하고 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됐다 인정되면 준공 인가를 하고 공사 완료 고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공사가 끝났으니까 네모 2번에 소유권을 이전을 해야 되죠. 가로 1번에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 토지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건축물 소유권을 이전을 하는 겁니다. 가로 2번에 시행자는 대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그 지자체 공부에다가 이거 고시를 해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전하는 게 아니라 이전하려면 한꺼번에 고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군수한테 보고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이 경우 대지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 대지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개별적으로 이전되고 개별적으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이전에 관한 고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 날 한꺼번에 다 취득을 하게 되는 거죠. 등기 안 해도 취득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가로 3번에 대지 건축물에 관한 권리 확정.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기타 권리가 다 확정됩니다. 그 관리처분계획 내용 중에 종전 토지 건축물에 있었던 소유권의 권리 명세가 있었죠. 그 명세 내용이 소유권이 이전되면서 따로 등기할 필요 없이 여기 다 확정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 이전되고 소유권이 이전되니까 그 내용을 등기하고 청산하겠죠. 그래서 네모 3번에 등기에 관한 사항 나오고 네모 4번에 청산에 관한 내용이 나오죠. 근데 등기 청산은 도시개발법상의 등기 청산과 다를 게 없어요. 똑같은 내용이니까 또 기본서 가지고 다시 한번 정리할 거니까 이 흐름만 정리하면서 정비법 내용은 이렇게 이제 흐름 위주로 한번 쭉 점검을 해봤습니다. 정비법은 항상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흐름 정리가 잘 되시고 사업 6가지 의미가 확실하게 정리돼서 사업 단계별로 사업별로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거에 중점을 두고 공부하시면 6문제 중에서 최소 3문제 이상은 무난하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정비법의 실제 내용에서는 상당히 복잡한 사항들이 많은데 깊게 공부해도 뭐 5문제, 6문제 맞추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기본적인 것만 사업 틀 확실하게 정리하고 그다음에 사업별 차이만 확실하게 구분하시면 3문제까지는 무난하게 맞추시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계속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비 사업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건축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